자, 독립혁명 후에 이제 그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이때 이제 미국이 독립할 때는 13개 식민지가 독립한 거죠. 오늘날처럼 이제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션 해가지고 그 한 개 독립국가가 독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3개 독립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합구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연합구약을. 그래서 이제 요때 연합의회라는 게 있긴 있지만 가세권도 없었고 연방에 대한 통제력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보다 좀 낮은 단계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동시 독립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재정도 곤란했고 지폐 가치도 하락됐고 그다음에 뭐 물가도 앙등했고 사회 불안해서 강력한 중앙 정부의 수립을 요청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뭔가 '연방 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가 연방 정부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중앙 집권적 연방 국가 이건가? 아니다. 연방 정부는 최소한 외교나 이제 뭐 이렇게 그 부분만 하고 군사와 관련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주에 넘겨야 된다는 이 주권주의, 이 지방 분권주의가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헌법을 중앙 집권 국가하고 인제 이 연방주의하고 지방 분권이 타협안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인제 헌법이 제정됐는데 몽테스키의 삼권 분리에 입각해서 이제 공화제헌법이 만들어졌죠. 입법, 행정, 사법 같은 이런 권한들이 인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 권한은 인제 연방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연방의회가 있는데 최종적인 인제 국가 전체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상원은 각 주에 2 명씩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제 선출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인제 행정권을 인제 총괄하게 되는데 대통령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상원에 2 명과 인구 비례에 따른 그 선출해 갖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선거인단 뽑으면 거기에서 인제 어떤 당이 쪼금이라도 한 표가 갖고 있으면 그 당의 표를 다 가져 가지고 행사를 하죠. 그래 갖고 예를 들어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상원이 2명 있고 하원이 이제 50 명이면 52 표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배정되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투표해서 뭐 민주당이 한 표라도 얻으면 52 표를 다 가져가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투표하고 그다음에 전체 투표에서 좀 뒤진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었죠.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서 인제 이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상권 분리가 인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각 정부의 자치권을 권한을 인정하고 중앙에서는 연방 정부를 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연방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연방주의자 그다음에 분권주의자 이렇게 주권주의자죠. 이렇게 나눠졌고 연방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은 해밀턴이나 메디슨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분권주의는 이제 제퍼슨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권력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 갖고 인제 프랑스 혁명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때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 요즘에는 그 문제가 안 나오겠죠? 예. 여하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구제도의 모순에 의해서 이제 뭐 있고 뭐 국가재정 파탄 등을 해 갖고 삼부회가 수립되고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에 국민의회가 결성되고 그다음에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통년정부조차 제1 제정까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국민의회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공회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예전에는 이제 삼부의 소집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예. 지금 프랑스에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프랑스 행명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서양 근대사 보니까 프랑스 혁명하고 저쪽 이제 뭐야 독일 쪽인가요? 독일의 통일 과정 그거 인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인제 나온 간세 동맹이나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이나 어 대독 소독일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도 제 생각에 2 년마다 인제 한 번씩 나온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또 독일 근대사 교수님이 또 들어가서 낼 것 같긴 하긴 한데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프랑스사 교수님하고 독일사 교수님이 요즘에 들어가니까 프랑스 나오면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겠죠 많이. 자 그러면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원인, 배경. 일단 프랑스음의 배경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제도의 모순이죠. 앙시아니즘이라는 구제도의 모순이 있어.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4-15 세기 넘어가면서 봉건제라든지 장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지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폐지에도 그 유제들이 계속 남아 있어. 예 유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제도 모순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 신분이 있죠, 세계 신분이. 예. 그래서 이제 특권 계급이었던 1-2 신분이 있고요. 예. 고위성 격자와 2 신분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 계급이 있는데 이 3 신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시민 계급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제 범위가 수도 많고 범위 넓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르주아들은 이제 이 시민 계급 중에 요쪽 에 속하고 대개 인제 이 부르주아가 얘네들이 이제 3 신분들이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뭐 빈농, 소작농, 무산 시민, 거지까지 다 이제 뭐냐면 요 3 계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 계급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들인데 자 이들은 독자적인 성직자 회의와 또 종교 재판 같은 특수한 법정을 가진 조직체죠. 그리고 면세 특권 그래서 이제 세금을 면제받긴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또 자발적으로 또 국왕에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면제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이 되게 크잖아요. 토지 재산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토의 10분의 1이 교회 재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봉건적 지대 봉건지대를 진수하고 요거는 생산물 지대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 10분의 1 세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나 국민 사업을 독점하고 출판물을 검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들 안에서도 이 계층 분화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고위 성직자하고 왜냐하면 하위 성직자가 좀 약간 계층이 좀 다르죠. 고위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주교, 수도원장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태생이 이제 금수저 애들이 많아. 이 귀족 계급도 인제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도사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평민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성 일신뿐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이 평민 세력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삼부에 계층일 때 일부가 요 성직자 안에서도 이제 반란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국민회의 성직자 출신도 좀 가담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성직자 신분은 그래도 좀 뭐냐면 약간 이제 뭐냐면 그래도 얘네들은 재생산을 못 하잖아 교환 못 하니까. 큰 영향력이 없긴 하는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특권 계급 중에 귀족 이 신분이죠. 이 신분. 요때 귀족은 두 가지 귀족들로 있어요. 창건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범법 귀족이 있죠. 그 창건 귀족은 원래 혈통인 이 귀족인 얘들이야 얘들은. 그리고 범법 귀족은 매각 매직을 통해서 이제 파리공원 파리 고등법원 있죠? 파리 고등법원에 이제 뭐냐 간직을 산 다음에 귀족이 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되게 부유자 중에 진짜 돈 많은 그 부유자들이 인제 이렇게 범법 귀족으로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전국토의 5분의 1의 토지를 인제 뭐냐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권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일러나 도로 구역 같은 걸 면제를 받아 집적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면회 특권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면회적 특권과 함께 수요권이나 이게 뭐네요. 수요권이나 그다음 교대 군대나 교회나 재판소 고위직 독점권을 갖고 있고 재정적 사법적 특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런 이제 그 봉건적 권리들이라는 게 있어요. 봉건적 권리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칼을 찰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냐면 그 귀족들만이 입는 옷을 입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크게 인제 뭐냐면 신경 쓰지 않은 권리도 있는데 실질적인 권리들이 좀 있어. 이게 뭐냐면 인제
생산물지대, 화폐지대 같은 것들이에요. 화폐지대 쌍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생산물지대 같은 거는 이제 그 샹파르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 놨는데 잠깐만요. 자, 화폐지대인 쌍스 모든 평민의 토지에 부과되는 거고, 생산물지의 쌍파는 수확량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가볍지 않았다. 예, 이렇게 수확량에 부과되는 거고 토지에 부과되는 게 이 화폐지대 쌍파 그 생산물지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봉건제 유산으로 남은 거야. 원래 이제 장원제가 이제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부역 노동 같은 거 있죠. 부역 노동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영국과도 급납화 된 다음에 없어지는데, 프랑스는 봉건적 반동이 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폐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물지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잔존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농노들이었던, 지금은 이제 자유민들이지만 예전에 농노였던, 자기 선조의 농노였던 사람들은 예전에 귀족들에게 이런 화폐지대라든지 생산물지대를 갖다 줬어요. 이게 이제 뭐 지대라고 하지만 땅을 빌린 대가로 준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조상들이 선조가 이제 농노였던 이유로, 그게 뭐냐면 예전에 주인이었던 그 귀족 출신들에게 줬던 것이 이 화폐지대 생산물지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돈 많은 부유자들이 이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 같은 것들을 돈을 주고 샀죠. 왜냐면 그 당시 귀족들이 대거 몰락했기 때문에 가난한 귀족들이 그걸 갖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 때 농민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돈 많은 부유주아들이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서 봉건적 의례는 폐지했지만, 이건 화폐지대 생산물지대 같은 거는 너네들이 이제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너는 폐지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나한테 돈을 폐지시켜라. 유상폐지를 주장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데, 자, 이제 화폐지대 생산물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대가 아니라 예전에 그 봉건적인 지주들에게 그 예전에 농노 출신들이 갖다 바친 거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그때 당시에는 장원제나 이런 농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선조들이 자기 농노였다는 이유로 갖다 바치는 이유가 지대가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귀족들의 특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세 특권을 갖고 있죠. 예, 면세 특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토지는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면세 특권을 갖고 있다.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재정이 큰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귀족의 종류는 두 개 계통 있죠. 창건 귀족과 범법 귀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삼신분을 볼게요. 삼신분은 또 이제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돼 있어. 그래서 이제 부유자부터 시작해서 거진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괄돼 있고, 농민들도 요 안에 포함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부유자 얘들이죠.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특권 귀족의 하위에 속하면서 정권을 배제했다. 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게 뭐냐면 그 정치적 지위는 낮단 말이야. 특권 귀족의 하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길드 등이 잔존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달을 전해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절대 왕정을 지지해 줬죠. 근데 경제가 이제 발달되면서 더 이상 절대 왕정이 자기에게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걸림돌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애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농민들이 있어요. 네. 자, 이때 농민들은 농노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14, 15세기 때 프랑스는 농노가 없어졌어. 다만 앞에서 말한 이 생산물지나 화폐지대 같은 거는 예전의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농노들이. 그러니까 예전의 주인한테 이 농민들이 갖다 바치는 거지, 그 당시에는 농노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은 토지 소유하고 있었어요. 뭐 경작을 또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계층 분화가 있어서 부유한 농민층도 있고 자영농도 있고 영세농도 있고 농업노동자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영국보다는 좀 토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화돼 있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경작권이 특정 계층에게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젠틀이라든지 요먼에게 몰려 있는 데 반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평등한 이렇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인구 증가 분화사 속죄 때문에 이게 농민 영세화가 일어났다. 토지가 계속 나눠지다 보니까 1인당 가지고 있는 토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타이유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10분의 1세, 소득세, 그러니까 온갖 세금들은 얘들한테 다 이제 걷는 거야. 앞에 인제 애들 1 신분, 2 신분 같은 경우에는 세금 별로 내지도 않고 토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염세였어요, 염세. 예, 염세.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염세는 이제 뭐냐면 그 사 소금을 강제로 사게 하는 거야. 근데 소금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정부가 인제 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1 년에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사도록 강요를 했던 셈인데 이게 이제 실제 가격보다 10배 정도 갖다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일 이제 뭐냐면 그거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금이 염세였다. 그거 외에도 도로 부욕이라든지 생산물 지대 앞에 이제 그 본고적 공납으로서 이거 급납 그 지대도 이렇게 바뀐 거 있죠? 예. 예전에 본고적 공납 갖다 바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역 노동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영주들한테 갖다 했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로 이렇게 계속 남아서 예전에 그 농렸던 후손들이 예전에 주인의 후손들에게 갖다 바치게 했던 것이 요 생산물지대나 이런 이제 화폐지대 이런 것들이었다. 그다음에 인제 공동체 권리를 제한받았는데 방목이나 수업 같은 걸 금지했다.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유지에서 사냥을 하거나 거기에 땔감을 이제 뗄나무를 베거나 그런 것들 다 인정했는데 이 당시에 이걸 제한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분만 있었고 나중에 인제 농민들이 시골에서 이제 폭동 같은 걸 일으키죠. 나중에 얘기 좀 얘기하고. 자 이렇게 인제 구제도의 모순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 사상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구제도 모순에도 사상적 배경이 있었는데 또 하나 뭐 계몽 사상이 널리 보급됐죠.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 사이에 성행을 했고 미국의 독립혁명의 성공으로 시민 계급에 자극을 줬고 이때 이제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갔잖아요. 나파에로랑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고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미국의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배경이고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거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 위기야, 재정 위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뺐긴 뺐는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여기 목걸이 사건이 있어요, 목걸이. 목걸이. 그래서 인제 요 목걸이 사건인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요.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왜 여기다 적어 놨냐면 예전에 공군력 기출 문제 때 한번 언급됐었어요, 목걸이 사건. 역겨동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걸이 사려고 했다는 그런 풍문이 돌아 가지고 인제 사기가 일어난 사건인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 앙뚜아 마리 앙뚜아네트 이름을 팔아 가지고 사기를 했던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벚꽃 목걸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건 같은 내용들은 이제 뭐 하긴 좀 그러니까 예 시간 관계를 건너뛰고요. '이런 사건이 예전에 한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재정위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왕실 재정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자 이게 프랑스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건 다 이제 구조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고 자 이때 이제 왕실 재정위가 왜 발생했냐. 이건 루이 14세 때문이죠. 이 루이 14세 때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베르사유의 궁정도 많이 크게 세웠고 갖가지 왕조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뒤에 또 루이 14세 죽고 나서 또 미국의 독립 전쟁에 참여했죠. 예. 그래서 등등 해 가지고 루이 14세 그다음 루이 15세 16 세부터 해 갖고 계속 이제 뭐냐면 재정 파탄이 일어났다. 전쟁을 많이 했고 미국의 독립 전쟁도 개입했고 뭐 하얀 건축물도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 그 왕실의 재정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재정 위기를 인제 뭐냐면 타격해서 그 프랑스에서 트로고나 네케르 같은 사람들 이제 막 등용했거든요. 예. 트로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거는 대표 중농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갖고 있는 면세 특권을 침해하려고 했고 또 궁중정비에 삭감하려니까 당연히 귀족이나 왕비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네케드 때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독립전쟁 참전 후 국가 재정이 파탄했어. 이걸 참가를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또 프랑스는 또 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견제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돈을 썼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채 발행을 해 가지고 메꾸려고 했고 농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 또 누굴 등용했냐면 카노나 같은 사람을 등용했죠. 이 사람은 좀 근본적인 것들을 인제 좀 개선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재정 지출이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잖아. 근데 들어오는 돈을 좀 세입을 좀 늘리려면 예전에 인제 그 어떤 월세 특권 갖고 있는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낫겠어요. 예. 귀족들하고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보조지세를 인제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신분의 차별이나 면세 특권 없이 일률적으로 환불을 납부하는 거야. 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 인제 토지의 거의 인제 그 토지의 거의 뭐 반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귀족들이나 네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금이 이제 세입 수입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당연히 이제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반발하고 특히 이제 파리 고등법원들은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의 어떤 아성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왕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도 안 하고 그랬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완강하게 이제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그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걸 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사회를 소집해서 인제 그걸 와 가지고 논의하려고 했어요. 근데 특권 세력들이 그것도 반대한 거야. 명사회 말고 산부회를 소집하자는 거야. 왜냐면 명사회 소집해서 여기 논의하면 여기 이제 명사회 주로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들만 이제 참여하면 얘네들한테 세금을 이제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논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꼼수를 그 누린 거죠. 그래서 루이 13세 이후에 100년 넘게 개최하지 않았던 삼부회 같은 신문제 의회를 뭐냐면 해 가지고 이 삼신부를 참여시켜 갖고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뭐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삼부회가 개최됐다. 그러니까 이 삼부회 개최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서양사 개론에 보면 "자충수였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귀족들이 자기 스스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프랑스 문을 촉진시킨 자충수 같은 역할을 했다. 자충수였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삼부회가 개최됐어. 삼부회가. 그래서 이제 삼부회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의 어떤 그 뭐냐면 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을. 그래서 이 선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인제 이 선거는 간선제 형태로 인제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가 있었어요, 선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3 부의 인원이 중에 이게 30 분이 뭐냐면 표가 적다는 거야. 어. 그래서 똑같이 n분의 1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 신분이나 2 신분보다 30 분의 수가 더 많잖아요. 거의 98% 니까. 그래서 인제 있고 3 부의 30 분의 어떤 수를 대표 수를 늘려줬죠 이거는. 두 번째가 뭐냐면 표결 방식이죠. 그래서 인제 요 당시에 이제 귀족들은 뭘 요구했냐면 신분별 투표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그 삼신분들은 부르주아들은 개인별 투표를 요구했죠. 왜냐면 이 삼신분들 귀족들이 인제 신분별 투표를 했던 것이 각 신분별로 한 표씩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투표할 경우에 1 신분과 2 신분 같은 경우에는 2 표가 나오고 그다음 3 신분은 1 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노렸던 거고 근데 3 신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투표를 해 버리면 자기가 인제 1-2 신분하고 인제 거의 동급이거든요, 표가.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1 신분과 2 신분 중에 3 신분 쪽으로 넘어가는 이타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치면 3 신분이 인제 유리하게 이제 포기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 신분의 어떤 이제 주장은 개인별 투표인데 이건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삼방에 소집되면서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때 당시에 뭘 요구했느냐. 이게 집단별 투표를 요구했다.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 부분이. 예. 그래 갖고 인제 귀족들은 집단별 투표 근데 삼신분들은 이제 개인별 머릿수별로 이렇게 투표하자. 이렇게 인제 요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들어줬지만 요거는 아직까지 안 들어줬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시에야스라는 사람이 제3 신분이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예, 팜플렛 썼죠. 그 당시 팜플렛 같은 경우에는 몇 장을 가지고 인제 간단하게 인쇄해 가지고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 제3 신분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거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료는 안 나왔는데 그 예문이 나왔어. 그래서 A 해 놓고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 놓고, 그때 이제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부르주아의 어떤 요구를 무시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뭐냐,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때 인제 뭐냐면 귀족들의 요구 사항이 뭐야? 신분별 투표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1 신분, 2 신분, 3 분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3 신분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인제 그걸 가지고 요 3 부의 개최를 얘기하더라고요. 서양사 통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근데 서양사 통론에는 어 A의 내용이 딱 적혀 있죠. 적혀 있지 않죠. "3 신분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그 뭐냐 3 부의 이후에, 그런 인제 요구 이후에 이제 3 부가 이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쳐 놓은 것은 3 부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귀족들 욕을 얘기한 거지 그전에 요구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있는 거 서양사 개론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서양에 있는 서양사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 당시 삼신분 과정에서, 아니 그 당시 이제 그 삼신부 선거 과정에서 귀족들이 그걸 요구했고, 이 집단별 투표 요구, 신분별 투표 요구했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뭐냐면 "제3 신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여기. 그래서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사료 내용은 한번 나올 것 같아, 요거는. 왜냐하면 인제 삼신부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 사료는 사월은 서양사 관련된 내용 사권인가요? 거기에도 있어요. 예.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고. 자, 삼신분야 무엇인가? 전부다. 둘째,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 삼신부의 의회와 두 특권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앞의 것은 2,500만 명의 대표였으며 국민의 이해에 관한 표현 반해서 뒤의 것은 두의 소질의 필요가 있기도 하고 기껏 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의 소집은 뭐예요? 이거는 뒤에 귀족이나 성직자인 거죠. 예. 근데 "얘네들 우리 30 분은 2,500만 을 대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 밑에 거 쭉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30 분은 국민에 속한 모든 걸 포함하며 30 분이 아닌 것은 모두 국민으로 감지할 수 없다." 뭐 1-2 신분이 있긴 있지만 그게 극소수죠. 그래서 이제 30 분이란 무엇인가? 모두를 말한다. 그래서 요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이 그 당시 이제 신분별 투표를 요구하니까 그에 반발해 갖고 인제 그 당시 만들어진 것이 팜플렛이 CES의 30 분이고요. 이거는 뭐냐 30 분이 이제 개최 전에 공표했던 것이 아니라 30 분들이 이제 개최되고 나서 30분 의회가 이제 뭐냐면 개최를 이제 발표하고 나서 그 30 분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30 분이 이제 했다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이미 30 분이 이제 개최 요구 이후부터 30분 투표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 앞에서 요 자체가 뭐냐면 신분별 투표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 글이 쓰여진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관련된 내용은 사회는 서양사 그 내용에 관련 내용이 있어요, 거기.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자, 3 부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선거운동가 모든 선거인단이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은 30 분의 여론을 조직하는 데 큰 이바지했다. 자, 이바지했으며 심각한 사회 위기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하여 3 부에 대한 기대를 크게 증폭했다. 국왕과 특권 계급과의 대립에서 묵묵히 후려했던 부르주아는 즉각 예국파를 일성하고 3 부의 30분 대표수가 다른 두 신분의 수와 같아야 한다는 30분 대표수 배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을 나눴는데 숫자로 볼 때는 30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계급하고 그다음에 성직자 계급이 각각 200, 200이면 우리는 400명이어야 된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의 200명보다 2배를 더 늘려줘야지 이렇게 동급을 할 수 있다. 1 신분, 2 신분하고 동급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팜플렛을 통해서 선전 활동을 벌이는 기민함을 보였다. 팜플렛은 예전에 얘기했죠. 그냥 여기 보면
유압식으로 눌러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롤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쉽게 이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전도구로서 요 팜프렛을 자주 이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2월 말 국왕은 제3신부의 대표수를 2배 늘고 허용했지만 머릿수 표굴이 아니냐 신분표 표기냐 하는 문제는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고 이제 싸움의 주된 상대는 특권 계획과 부르주아 변했으며 CS의 특권론과 삼심이 무엇이냐는 걸 부르주아 행동론에 제공됐다. 그래서 이 삼심은 무엇이냐는 건 요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국민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인제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4번 바뀌죠. 국민의회, 그다음에 입법의회, 그다음에 국민공회, 그다음에 총재정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중에 국민의회하고 국민공회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요 부분이 시험 문제도 요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자 그럼 국민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이 프랑스 대혁명의 흐름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좀 내가 정리를 했는데 프랑스 혁명은 위도우트 혁명과 아르투 혁명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자 위도우트 혁명은 법률혁명, 자치제혁명이라 또 하는데 주로 이 부르주아들이 인제 이끌었던 거죠, 부르주아들.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상부회를 소집하고 의회를 설립하고 이 국민의회라든지 국민공회를 다 얘네들이 한 거예요. 물론 국민공회는 이제 민중들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얘네들 소부르주아 출신들이 했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적 역할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이 아래로부터 흐름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해 주고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자 아래로부터 흐름은 민중혁명, 농민혁명이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이 농민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었고 민중이나 쌍키르트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요렇게 삼부에 소집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다 뭐냐면 상당히 탄압을 받으니까 바시오 사건을 인제 일으켜서 함락을 시켜 놓고 거기 요새를 함락해 놓고 뭐냐면 도와주죠. 그다음에 의회가 설립하는 과정에서 민중운동도 같이 일어나죠. 각종 정치 클럽 같은 것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민중운동을 통해서 의회의 한계성을 돌파하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국민공회 같은 경우에는 소부르주아와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인제 뭐냐면 민중들 케르트 계층 이런 것들과 상케르트 계층과 연결돼 갖고 세워지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좀 다르지만 서로 협력 관계였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 같은 경우와 민중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은 국민주권주의를 내세웠고 민중혁명은 인민주권주의를 내세웠다. 국민과 인민은 지금은 별로 잘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제가 얘기를 예전에 했은 것 얘기를 했던 것 같이 국민 같은 경우에는 대의제를 바탕 이때 대의제라는 거는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이게 뭐냐면 정치를 하는 게 대의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없고 이제 무식한 애들은 빼는 거죠. 그래서 요때 국민의 개념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때 투표권을 가질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제도 정치를 한다. 일종의 가두정을 인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민주혁명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인민주권주의. 인민주권주의는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인 남녀들 다 인민이라고 범주에 들어갔고 인민들이 투표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인민주권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 루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주권이라는 것이 불가양 어 하기 때문에 또 넘겨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이 불우주화 혁명을 잘 대변했던 것이 이 뭐냐면 국민회의고요. 국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죠. 근데 민중혁명 같은 경우에는 국민공회고 국민공회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어.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다가 인제 어떤 평등 그리고 복지 개념 이런 것들 개입되어 있는 건데 이건 뒤에 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트즘과 이 아래로부트즘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국민회의는 이제 요 위로부트 흐름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 당시에 인제 국민회의 사항을 보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이걸 먼저 많이 빼먹어 갖고 잠깐만요. 요것도
얘기를 하고 요거 넘어갈게요. 이게 중간에 많이 빠졌어. 앙시아니즘 붕괴 과정을 볼게요. 자, 삼부회가 소집돼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죠. 머리수표를 할 것이냐, 심볼표를 할 것이냐. 그래 갖고 인제 안 되겠다 해 갖고 이제 삼신분들이 그 당시 따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를 선포한 거야. 요때 인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가 이제 정부 명칭이 된 건데, 이때 물론 삼신분 외에도 여기에 이제 공감했던 1 신분이나 2 신분 얘들도 일부 포함돼 있죠. 예. 1 신분은 나파에오나 밀라보 같은 그런 귀족 출신들이고, 근데 2 신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말하자면 1 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수저 출신의 하위 사제들 있죠. 하위 신부들이고, 그다음에 2 신분 같은 경우에는 귀족 계급의 나파에오, 밀라보 같은 사람들이 여기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보면 이제 왕실의 테니스 코트에 모여 가지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언 헌법이 제정되지 않을 때까지 해산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요. 요 테니스 코트 서약은 사회는 서양사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꼭.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니까 국왕 누이도 하는 수 없이 6월 27일 날 귀족과 남원 성직자 대표에게 국민회의에 참가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삼부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맹세한 평민 대표를 중심한 국민회의가 그 뒷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앙시안 레짐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났는데 그게 아니죠. 군대를 인제 동원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 소문을 듣고 파리 민중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인제 좀 서포트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민병대가 조직되고 파리 시민들이 시행정을 이제 접수하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위도볼트라든가 아르투름이 서로 연결되고, 아르투 민중들이 위에 있는 이제 그런 부르주아 어떤 그 움직임들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한 뭐냐면 일반 민중들이 이 시행정을 접수하고 민병대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격한 게 뭐냐면 바스티오 감옥 사건이죠. 자, 바스티오는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보관한 뭐냐면 정치범을 이제 수용하는 감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미친 병자 정신병 있는 애들만 몇 명만 있었고 별 의미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공격한 것 같아. 그래서 인제 있고, 그 소식을 들은 농민들도 봉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방 도시들도 봉기를 하고,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방 도시든 파리를 모방해서 시민 계급이 자치위원회, 민병대가 조직되고,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문들이 들었냐면 영주들이 뭐냐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든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영주들이 이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소문이 드니까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선제 공격하자. 그런 이제 하면서 이런 대공포 때문에, 영주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대공포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제 공격해서 얘들 죽이자 해 가지고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고 방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다. 자, 요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바스의 습격은 전국의 혁명의 도가니 속에 묻어났다. 지방 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해서 종래 행정기구 대신에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를 조직하였고, 농촌에선 곳곳에 폭동이 났다. 당시 귀족들이 혁명을 저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앞잡이로 외국 군대나 비적을 이용하려는 풍문이 널리 퍼지고, 농민들이 이를 굳게 믿고 있었다. 다 이제 뭐냐면 이거는 페이크죠, 페이크. 가짜 뉴스인데 그걸 믿었다는 게 중요해. 예. 자, 그리하여 농민들 사이에 대공포로 알려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차라리 내가 인제 뭐냐면 이게 당하는 내가 먼저 나서겠다. 그래서 호미와 갈퀴 등을 인제 무기로 쓸 만한 것을 자위체로 강구. 호미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농기구인데 왜 여기에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서양사 궤도에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수상한 자가 나타나거나 혹은 기다렸던 비적이 추진되지 않자 공포 속에 극도 긴장됐던 농민들이 인근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면서 불을 지르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찾아서 불사를 보였다. 자, 요 소문을 듣더니 부르주아들도 상당히 당혹한 거야. 왜냐, 부르주아들 그 당시에 돈 많은 부르주아들은 뭘 갖고 있었죠? 예. 농촌 농민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봉건적 지대를 징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귀족들한테 그걸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이거 뭐냐면 잘못하면 농민들이 폭동이 나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사유재산인 봉건적 권리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줬 죠.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봉건적 폐지를 선포하죠. 봉건적 권리 폐지를. 근데 그 봉건적 권리 폐지가 어디만 한정된 거 명예특권, 형식적인 어떤 특권들만 폐지됐고 실질적인 것들은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는 사유재산이니까 너희들 돈 주고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봉건적 폐지 선언하고 연결돼 있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국민회의는 재산을 바탕으로 이 국민회의 자체가 인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과 자유주의를 추구했고요. 자유와 평등을 거듭했지만 경제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 평등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야지만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산 차별을 위한 어떤 인정한 건 재산 차별을 인정한 건데 권리 평등이었다. 그래서 법적 평등만 나온 거지 실질 평등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국민의회가 부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여튼 그 당시에 농민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니까 당황한 이제 부유주의자들이 했던 것이 봉건적 유상 폐지야. 자, 그 봉건적 유상 폐지는 형식적인 인제 형식적인 의례적인 것들은 이제 폐지하는 건데 예를 들어 농노 해방 같은 거 있죠? 농노를 이제 농노제를 폐지한다는데 자 농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폐지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문화된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 수족권이나 사냥할 수 있는 권리나 귀족들만이 창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예 이런 의식들 폐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그것들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의례적인 걸 폐지한다는 거지 농민들이 제일 폐지하기 원했던 그것이 뭐죠? 생산물지대나 이 봉건적 지대 같은 것들은 돈 주고 사라는 거야. 왜? 사유재산이잖아. 사유재산은 건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죠. 사유재산은 불가침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제 이걸 가지고 인제 했기 때문에 봉건적 유상 폐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의회에서 이제 봉건적 유상 폐지는 말든 간에 이미 인제 농민들은 봉건적 지대를 낼 생각도 없죠.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때 선언상 봉건적 유상 폐지를 했다. 그래서 봉건적 유상 폐지의 의미를 볼게요. 자, 국민회의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봉건제 및 공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중 물건이나 사람을 농노조에 묶는 신분제 예속 조항과 그것이 표시된 모든 무상을 폐지하면 된다. 선포한다. 근데 이미 이제 농노제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사문화된 거야. 이미 폐지된 거야.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남아있지 폐지된 거야.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자, 또한 다른 모든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요때 이제 다른 모든 것이라는 건 뭘까요? 공건적 지대를 얘기하죠. 요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내고 싶지 않으면 돈 주고 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상 폐지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모든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 땐 가격 및 방법은 국민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사문화된 것은 폐지되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봉건적 공납 같은 거는 계속 남았다. 왜냐? 부유자들이 봉건적 공납에 대한 진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1628번 주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까지야? 잠깐만. 예. 1628번인가? 잠깐 1600 여기네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0번이에요. 자, 농민폭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화재 국민회의 시민 대표들은 처음 당혹했다. 그들 중에 봉건적 권리의 소유자가 있었고 따라서 농민들의 행동에 재산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농민들 지지 없이 혁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해 8월 4일 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된 역사적 회의에서 지방과 도시 그리고 귀족들은 저마다 고유의 특권에 조국의 재단을 바치고 국민회의는 자모에게 그 봉건제 폐지한다 선언했다. 그리고 그러나 실제로 폐지된 것은 형식적 명예특권이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봉건적 공납은 대사기 유상 폐지도 결정했다.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인권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그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와요. 예. 봉건적 공납 폐지와 관련된 그 사료는 서양 사료 있는 서양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인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요거. 보통 이제 인권 선언하면 국민의회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권선언은 두 개가 있어요. 국민의회 때 와 국민공회 때 공포한 인권선언을 써요. 예. 근데 시험 문제는 요게 거의 나오고 요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국민의회 인권선언서와 국민공회 인권선언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군 1789년 국민의 인권선언서 여러분 다 많이 봤으니까 하지만 국민공회 인권선언 잘 모르잖아요. 서양서 강자의 이제 국민공회 때 인권선언을 공표했다는 내용만 있고 잠깐 설명만 있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따로 요걸 두 개를 다 동시에 씌워 놨거든요. 예. 그 중요한 부분을 실어 놨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93년 헌법할 때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있거든요, 국민공회 때. 그래서 있고 제가 그 사료 원문을 그러니까 원문에 한번 번역본 있죠, 전체를. 예전에도 몇 번 올려 놨거든요, 첨부해 갖고. 그래 갖고 그 첨부해 놓을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그 전공 역사 선생님한테 전공 교수님한테 들었던 내용이고 관련된 자료도 그때 받았거든요. 예 그때 일정 연수인가? 그때 가서 인제 프랑스 대혁명 교수님이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 전문서 보면 1793년 인권선언도 동시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서양사 강자의 책에도 그 내용이 언급돼 있어, 요 부분에. 예.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그 서양 서계나 그런 데서는. 자 하여튼 그러면 인제 먼저 국민의회 때 그 인권선언서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는 1789 년에 공포했고요. 나중에 국민의회가 1791년 헌법을 만들죠. 이 1791년 헌법에 전문 역할을 해요, 전문. 이 전문이 뭐냐? 보통 헌법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 적어 놓는 게 있어, 헌법이 나오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도 인제 헌법이 있으면 1 조, 2조 쭉쭉 있고 그 앞부분에 뭐 우리나라 뭐 김인현 뭐 3일 독립운동 해 갖고 임시정부 개통했다 쭉 나오잖아요. 이게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인권선언서이기 때문에 이 헌법하고 는 연결돼 있지만 헌법이 꼭 인권선언은 아니에요. 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1791 년에 헌법 역할을 한다. 아니 헌법의 1792년 헌법의 전문 역할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만 여기는 자 심화 교재에서는 제가 1 조부터 해 가지고 2조 3 조까지 다 적어 놨어요 여기. 네. 근데 이제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여기선 빼서 이제 좀 간추려 놨습니다. 이거 이제 09년 기출문제 나왔고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또 나왔죠. 예. 자 국민을 구성한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이 공공의 불행과 그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적인 신성한 권리를 자모에게 선언할 결의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줄였어요 지금 제가요. 예.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면 자 1 조를 볼게요. 1 조. 자 사람은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한 권리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렇게 종속된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따라서 공공 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자연권 관련된 내용이 1 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 그러니까 이제 자연권에 대한 이제 권리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그 권리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요 순서 나온 거 예전에 시험 문제였어. 자, 일단 자유는 1 순위고, 근데 이 주의할 건, 주의해서 볼 거는 이 재산이 2 순위죠. 그다음 3 번이 안전 및 악재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국민 공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잠깐 이제 좀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순서를 보면, 자, 이 권리, 자연권의 권리들이 나오는데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앞에서 인제 그 국민의회 때 공포됐던 것은 자유, 그다음에 어 재산권, 소유권이죠. 소유권, 안전, 압제된 거는.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단 평등이라는 개념이 드나, 예전에 국민공회 때, 국민의회 때 그 인권 수요 없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요거는 인제 요 국민공회가 상키르트 같은 민중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자유라는 건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안전 나오고 소유권이죠. 여기에는 소유권이 뭐냐면 자유 다음에 나오고, 근데 여기에선 소유권이 뒤에 있는 거야. 왜냐면 소유권을 둘 다 일단 기본적인 권리인 자연권에 두고 있지만, 국민의회에서는 소유권이 상당히 중요한 반에서 국민공회에서는 소유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권리들 있죠. 다른 자유권의 자연권에 의해서 보다는 좀 더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견제받고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런 의미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로스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요 소유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로크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다. 자율권의 순서. 자율권의 순서는 단순히 그냥 막 멋대로 쓴 게 아니라 그만큼 자율권 중에서 뭘 더 강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향했던 가치, 그 정부의 성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재산권을 강조했다니까 이건 부르주아들이 세웠던 그 정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인민에게 아니라 정확히 국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대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때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부르주아죠. 예.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6 조는 일반의제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을소의 사상을 인제 반영한 내용이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7조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17 조. 자, 소유권은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신성 불가침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이게 뭐냐 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그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전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권의 어떤 신성한 권리, 신성 불가침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유재산을 정당화시키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공건적 유상 폐지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 내용은 사유재산을 신성 불가침으로써 정당화시키고, 그다음에 봉건적 유상 기입적, 봉건적 유상 폐지 이렇게를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국민주권과 재산권 확립,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을 보면 권리장전이나 독립선언서, 누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요. 거기에다 누쿠의 사상도 영향을 받았어요. 저항권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17조 같이 이제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거다. 재산권을 강조한 게 누쿠잖아요. 그러니까 누쿠의 사상도 영향을 받았다. 누소 같은 일반 의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자, 그다음에 구제도의 모순과 부조리 타파 지향을 했고, 저항권, 국민주권을 청문했고, 그다음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인데 이때 법적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야. 네. 똑같이 이제 뭐냐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야. 그 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권리의 평등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세 평등, 재산권을 확인했다는 거. 그래서 중상층 부르주아의 자연법 관념이 반영됐고 유상계급의 이익이 반영됐다는 거.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17 조죠. 17 조. 그래서 또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주로 이제 백인 남성들만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되게 보면 그 보편적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보면 여성과 흑인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상대적 의미야. 근데 뭐 프랑스 대혁명 때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강의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양사 강의 1632 번하고 1633 번에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 자, 1632번 읽어 볼게요. 자,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자만이 참작권을 갖게 되었다. 소유권은 새로운 사회 질서 및 정치체의 토대를 삼음으로써 분유주의 우위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비록 인권선언에는 자유는 평등과 결합되어 있지만 그는 특권 계급의 타도와 귀족 특권의 폐지를 정당한 것뿐인 뿐 민중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그 평등 권리의 평등에 불과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633번 볼게요.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서, 1792년 헌법, 1793년 헌법, 1795 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 1794년 79년 헌법이 공화제를 설정한가 하면 보통선거를 규정한 1793년 헌법과 달리 91년과 95년 헌법은 제한선거에 입각한 자유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선언과 새헌법은 공통 자연권의 보편적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권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선언보다도 훨씬 더 뭐냐면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또 한계도 있죠. 예. 왜냐하면 육주의 평등이라는 것은 이런 기회평등, 법적인 평등일 뿐이지 소유권 차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게 제한 선거인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구역을 정비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그 행정구역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어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중세 시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중세 시대가 보면 그 땅들이 이제 영지들이 상당히 복잡했죠. 그러니까 어떤 A 영지들이 갖고 있으면 A 영주에 영주가 있으면 얘네 월경지들이 있어. 예, 왜냐면 혼테크하고 뭐 상속받고 그런 과정에서 엉켜가면서 영지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복잡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게 인제 아이고 나중에 부르봉 왕조나 이렇게 인제 근대 국가 왕조가 넘어가면서 요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를 바탕으로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생활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영지 예전에 영지들의 어떤 구획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인제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인제 뭐냐면 생활권 중심으로 해 갖고 또 묶어버리기가 있죠. 일상생활들 인제 해 갖고 거기다 또 뭐냐면 법원들 그 고등법원 있죠. 그 각 지방에 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 또 간할권까지 인제 겹쳐 가지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영주도의 영지와 그다음에 또 고등법원 각 지방 고등법원 간할권 문제들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엉켜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정통이나 관습이나 정서나 생활권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행정구역을 대규모로 정비했고 동시에 인제 뭐도 정비했냐면 그 사법제도도 인제 정비를 했죠. 그래 갖고 그 당시 행정구역에 맞게 사법제도도 다시 개편했어. 그래 갖고 이런 식으로 인제 행정구역을 정비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그 이렇게 해서 93개 도로 구분하고 도로에서 다시 군과 그 시읍면 자치제 코문으로 이렇게 구분했다. 그리고 이제 앙시안 리지마의 고등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에 맞는 법원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법관은 선출제도를 했다.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동의 왕조 시대 때 행정구역은 그 중세 시대 때 영지들 바탕으로 했고 거기에다 고등법원들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뭐냐면 생활권보다는 자기들 임의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사법권과 관련된 내용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635번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국민회의는 무질서했던 지방제도를 개혁해요. 전국을 거의 비슷한 넓이의 93개 도로 구분하고 도를 다시 군과 시흥면자치제, 꼬문, 이 꼬문 많이 사용하죠. 파리 꼬문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꼬문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인제 자치기구 명칭이에요. 앙시안 내지마의 고등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에 부합한 통일적인 법원 체계를 마련하고 법관을 선출제로 했다는 거예요, 선출제. 예전에는 세습직이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행정구역을 정비했고 길드를 폐지했는데 요 길드 폐지는 인제 예전에 길드가 이미 없어지긴 했죠. 근데 확인 사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회 개혁하고 연결돼서 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교회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 재산을 몰수했어. 근데 그걸 담보해 갖고 아시나를 이제 발행했죠. 이 아시나 이름 좀 외워 두셔야죠. 그렇지만 너무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 담보에 맡겨 갖고 이제 태안 지폐로 이제 발행한 거죠. 교회 재산을 이제 몰수해 갖고 그걸 담보해 갖고 일종의 태안 지폐로 발행했는데 그 담보 가치만큼 발행했으면 됐는데 그 이상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불태안 지표를 많이 한 거예요, 태안 지표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됐고 자, 그다음에 인제 부유주와 부유한 농민층들이 인제 이때 결합됐어. 네. 그래서 이게 돈 많은 농민층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땅을, 토지를. 그래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돼요. 이거 외에도 이제 국민공회에 들어가면 땅을 나눠 주고 막 그래요. 그 가난한 빈민들도 인제 분홍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회부터 해서 국민공회까지 이렇게 교회 재산을 몰수해서 받고 그다음에 또 국민공회 때는 또 도망간 귀족들의 땅을 이제 받고 뭐 그렇게 해 갖고 그 당시 농민층들이 처음에는 기득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르주아와 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국민의회, 국민공회 등을 통해서 토지를 받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르주아와 이해관계가 일치해 버려요. 네. 지켜야 할 재산이 있거든. 그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딱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뭐냐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야. 나폴레옹이 딱 뭐냐면 나폴레옹 법정을 만들어 놔서 프랑스 혁명 때 얻었던 그 재산들을 소유권의 어떤 뭐냐면 어 명분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은 그 부르주아 농민층들은 요때부터 결합되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뭐냐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야 할 재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인제 점점 누구와 나중에 노동자들과 또 대립을 하게 돼요. 네.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성직자들 공무원화를 이제 물적 토대를 박탈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을 국가에서 인제 뭐냐면 모든 성직자 선출제도 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또 이에 노마고양이 이를 반대하니까 국민회에서는 모든 성직자의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요구하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이 선서한 성직자들은 50% 밖에 안 됐고 나머지 이제 그 선택자들은 뭐냐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카톨릭교도 그러니까 카톨릭교도는 이제 뭐냐면 프랑스인들이 거의 이제 90% 넘게 카톨릭교도니까 그 안에는 농민들도 있었고 뭐 불교자도 있고 근데 누굴 지지해 줬냐? 선한 성직자, 국가에 충성했던 성직자들이 아니라 비성서 성직자 편을 들었어. 이게 또 웃긴 거야. 왜 웃기냐? 혁명의 나라였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다른 건 다 혁명적인데 이 종교 문제하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어.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입장을 때는 카톨릭교들도 프랑스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참여했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많고 당연히 그 성서한 성직자 국가에 충성한 성직자들의 뭐냐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성서 성직자 편을 들겠다. 이건 그만큼 프랑스라는 사회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깐 읽어 볼게요. 여기 1637 번인데 자, 여기 볼게요. 모든 성직자들은 선출제도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게 됐다. 로마 교황이 이에 반대하자 국민회에서는 모든 성직자에 대해서 기본법을 지키라는 어떤 선서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나 선서한 성직자는 7명의 주교와 절반이 안 되는 교구 신부뿐이었고 선량한 카톨릭교들은 비성서 성직자 편을 들었다. 물론 선량한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기에 있다 보면
민중폭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동기나 이런 것들 다 폭동이라고 하고 그런데 좀 약간 보수적이야 좀 보면. 자 하여튼 이 성직자 기본법 반환명과 내란의 요인이 됐고 국론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성직자 기본법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여기 있고 그래서 성직 기본법은 성직자 기본법은 성직자 민사 기본법은 선출제도하고 임명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봉급은 국가에 주고 국가가 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예 선설돼서. 그래서 인제 이렇게 분열했다. 예. 두 진영 분열했다는 거. 자 요 내용들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읽어 보면요. 어디까지 했어? 자 그다음에 내국 관세와 이제 통행세가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샤프입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노동자 결사 파업 금지가 있어요. 그래 갖고 노동자들이 집회를 못 하도록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단체 활동을 못 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결사하고 파업도 하죠. 이건 그냥 요때 만든 그러니까 요 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르주아 세력들이 만들었던 거죠. 예. 요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샤프리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3공화국 때 폐지돼요, 요거는요. 그리고 앞에 연구한 것처럼 봉건적 공납 유상 폐지, 사법제도 개혁은 행정제도 개혁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헌법 제정을 했는데 1791년 헌법이라고 하죠. 보통 프랑스 대혁명 헌법은 여기 1791년 헌법이 있고 1793년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1795년 헌법이 있죠. 요거는 국민의회, 그다음에 요거는 국민공회, 그다음에 1795년 헌법은 이거는 총기정부. 예. 이렇게 있는데 요 국민의회 때 공포된 1791년 헌법은 요건 공화국이죠. 공화제인데 입헌군주제야 아직까지는. 네. 입헌군주제고 단원제 의회고요. 그다음에 직접 간접제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유산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간선제 투표했다. 요걸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는 능동적 시민하고 수동적 시민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구분할 때 인제 뭐냐면 자격은 돈을 갖고 있냐, 세금을 얼마나 내냐 이런 거죠.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바탕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재산 자격에 의한 철저한 유상계급이다. 아니 재산과 자격에 의해서 철저한 유상계급 지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갖고 이제 능동적 시민들 안에서도 인제 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또 나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지 인제 돈이 돼야지 피선거권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건 또 선거권을 주고. 근데 이때 또 간선제이기 때문에 1차 선거, 2차 선거 1차 선거, 2차 선거도 다 뭐냐면 이렇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각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차 선거권은 이제 약 1 0원 정도 여기 1 0원 정도인데 1 0 마르크? 1 0원 1 0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 제가 적어 놓긴 이렇게 했는데 1 마르크다. 1 마르크. 예. 잠깐만요. 1만 마르크고 잠깐 약 10 만이다 10 만. 10 만이고 1차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 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선거 끝나고 거기에서 대표를 또 뽑으면 거기에서 또 1억 마르크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1억 마르크 금 1 마르크의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2차 선거권 갖죠. 그래서 1차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 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전해서 선거권을 갖고 거기에서 뽑힌 선거인단을 또 선거할 때는 그 안에서 인제 얘네들 뽑고 이제 선거인단 들어가죠. 그때 이제 요때 이제 들어가는 피선거인들 있죠. 요때는 1만 마르크.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 갖고 십 10 일간의 임금을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모여 가지고 1만 마르크 1 마르크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뽑으면 그 사람들이 또 따로 모여 가지고 또 이제 2차 선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간선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능동적 시민들을 세금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인제 뭐냐면 3 단계에 거쳐 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3 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사람들 데리고 뭐냐면 10 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피선거권 주고 얘가 선거권을 준 다음에 얘네를 뽑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투표권을 갖고 다시 뭐냐면 1 마르크의 어떤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제 피선거를 주고 얘네들이 인제 요 사람 뽑으면 얘네들이 또 2차 선거 해 갖고 요 안에서 또 뽑고 이런 식으로 간선제 형태가 됐다 국회의원은. 예. 되게 복잡한데 요렇게 해서 그 세금 형태에서 1 차, 2차 선거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능동적 시민 3 일간의 노동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 남세제도 400만 정도가 애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 인제 1차 선거를 뽑을 수 있는 대표는 뭐냐면 10 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을 이제 뽑는 거야. 그래 갖고 인제 1차 선거권을 갖고 있으면 그다음에 얘네들 안에서도 저 1만 원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투 그 투표 그 대표를 뽑 한정해서 대표를 뽑고 얘네들이 대표 모여 갖고 요렇게 해서 1만 그래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또 2차 선거일 거야.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세금 납부를 기준으로 해 갖고 2번에 거쳐 갖고 인제 이런 간선제 형태를 했다.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각각 투 그 권한을 이렇게 세금 납부를 통해서 기준을 정했다. 정하고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위의 선거는 간접 선거였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재산 자금을 위한 철저한 유산 계급의 지배 체제였다.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예. 그래서 인제 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인제 이 1791년 헌법은 국민공예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국민공예는 1793년 헌법인데 자, 국민공예 헌법은 단원제와 보통선거권이죠. 네. 요거와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이거 입법위회가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인제 뭐냐면 10월 분기라는 게 있었어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뺐긴 했는데 이 시험 본게 여성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간 서양사 교수님 중에 약간 이제 페미니즘 성향을 갖고 있는 그 교수님이 많아 가지고 이 시월 본기도 여성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심화 규제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들이 그림들이 있는데 요 그림들은 제가 이제 어디에서 빼온 거냐면 세계사 수업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예전에 한번 발간했던 것이야. 그래 갖고 이걸 또 파일로 주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걸 편집을 해 갖고 이제 적어 놓고 그 밑에 주에도 이제 세계사 수업이 있어요. 예. 지금 팔지 이렇게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고 일정 연수 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 사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배경을 보면 이 루이 16 세가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정하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자가 증가되니까 자, 또 인권선언 발표를 국왕과 왕비 등이 법률 시시를 지연시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또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냥 머물면서 계속 연애를 하니까 민중들이 불만을 품게 되죠. 못 먹고 못 사는데 여기에서 계속 혁명을 지체시키고 그다음 지네끼리 인제 뭐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애만 한다. 그래서 파리 여성들이 이제 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배주사에 행진했고 그때 이제 많은 민중들이 또 참여했어. 군인도 참여했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루이 16 세가 인권선언서를 최종 제거했고요. 그래서 국왕을 모셔온 게 아니라 끌고 온 거죠. 이게 압송을 했다니까. 그래서 파리로 항공시켰다. 그러니까 국왕이 이제 파리 시민들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회는 이제 파리의 보호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은 10월 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국왕을 일종의 파리 시민들의 어떤 인질로 잡았기 때문에 외부 세력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그 귀족 세력들이나 그다음에 또 그렇게 일가친족으로 또 연결돼 있잖아요. 서로 왕실들이 유럽 왕실.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줬다. 그 혁명을 더 급진화시켰다. 뭐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10월 봉기 좀 외워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배경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10월 5일 날 6천 명 내지 7천 명이 추정되는 3인칭 여인네들이 빵을 요구하며 베르사유를 행진했고 이에 2만 명에 달하는 국민 방위병과 민중들이 그 뒤를 따랐다. 자,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루이 16 세는 국민의회와 더불어 파리를 거쳐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왕과 그이쪽은 파리 데리고 오는 도중에 여인들과 민중은 빵집 주인과 그 마누라의 빵집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외쳤다. 요런 내용들 이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그 안에서 지방에서는
파들의 저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 갖고 인제 만명귀족들이 인제 국경지대에 인제 반란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과 도시든 지방에서는 또 반란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왕 일가들이 도망갔죠. 그러니까 군민의 말기 때에 도망갔는데 어디에 잡히냐면 바데는역에서 잡혀, 바덴에서. 예.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인제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왕의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가 딱 보니까 이게 왕을 그 국경 수비대가 인제 딱 이제 왕이 도망갈 때 그 국경 수비대에 걸렸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인물이야.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었던 시대에. 근데 그걸 어디에서 봤냐면 동전에 그려 있는 거 있죠. 그 당시에는 동전에 왕의 얼굴을 그려 놨기 때문에 어 새겨 놨기 때문에 왕 동전에 있는 그 새겨진 그림하고 조각 뭐야 그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이게 뭐랄까 그 동전의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림하고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혔다. 그래서 인제 또 끌려와 가지고 인제 뭐 갇혔죠. 그래서 국왕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것들을 인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792년 6월 국왕 루이 16 세는 에스파냐 측의 주선으로 파리에 투르링 궁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있고 투르링 궁전인데 발음이 안 되네. 투르리 궁전이 이제 그 본 궁전이고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6 세 때 만들어진 궁전이고요. 그러니까 국경지대 바렌에서 그 당시 국민병에게 어 발각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전 사진을 보고 인제 동전 그림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국왕의 망명은 그가 외세에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킨 사건이었고 이로써 왕의 권위는 남김없이 무너졌다. 그래서 인제 그리하여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세원법은 처음부터 허구가 되었으며 그 국왕은 사실상 의회 인질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법의회에 관련된 넘어가기 전에 자코벤 클럽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입법의회를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